자, 그럼 오늘 컨퍼런스의 첫 시작을 열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또 결국 그 중심에는 변치 않는 사람의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 주실 분입니다. 이병란 작가님께서는 LG 인하원의 원장과 사장을 역임하시며 또 오랜 시간 현장에서 사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증명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로도 활동 중에 계십니다. 또 베스트셀러로는 경영은 사람이다,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등을 통해 우리 리더들에게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화두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럼 경영은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이병남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로 소개가 됐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별로 활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 불러주시면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마주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장 즐겁게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영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하면서 은퇴 이후에 제가 책을 3권을 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책의 제목이 경영 사람이다였습니다. 제가 은퇴를 1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35년 동안 내가 고민했던 거, 또 공부했던 거, 가르쳤던 거, 학술 논문 썼던 거, 현업에 와서 회사에서 21년 동안 일했던 거, 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단단히 마음 먹고 이제 쓴 책이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는 이제 제가 은퇴 후에 신문 칼럼을 쓰게 됐는데 그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조직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그런 책이고 세 번째 책이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은퇴 이후에 은퇴와 노화를 제가 겪으면서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노화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경영 사람이다라는 책은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가 시장, 2부가 기업, 3부가 노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관심은 노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학교 때 당시에 저는 73학번인데요. 당시 대학 캠퍼스는 형사들이나 군인들의 주둔 장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시위도 많이 있었고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노동 3권이라는 것은 그냥 헌법에만 있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갈 때 제가 학부에서는 경제학 전공, 수학 부전공을 했는데요. 유학을 가면서 Industrial Relations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칭하는데 노사관계 인사관리 부분이죠. 그쪽으로 전공을 택해서 간 이유도 사실은 노동 문제, 노사관계 문제에 관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
논문을 쓰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노사관계에 내가 관심이 있고 노동에 관심이 있는데 노사관계라는 거는 노와 사가 다 있어야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사에 대해서 뭘 알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 사 모르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은 이제 나중엔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가면서 기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지?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장이 기업의 무대구나. 그러면서 저의 관심이 이제 시장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관심은 노동에서 시작해서 기업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차 다시 그러면은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사관계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됐고 그거를 이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젬마의 프르나라고 마라케시에 있는 이제 시장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뭐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저녁이 되면은 이제 특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젬마의 프르나가 시장 기능을 한 게 얼마나 될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젬마의 프르나가 시장 기능을 한 게 956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년 동안 시장이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툴키에라고 그러죠, 요즘. 터키 이스탄불 출장을 갔다가 거기 이제 그랜바자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그랜바자르는 얼마나 됐냐?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500년 동안 시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출장으로 테헤란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 그랜바자르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 기능을 한 지가 얼마나 됐나? 3000년 됐습니다. 3000년.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시장 없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본주의 그러면 한 200~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시장은 완전히 다른 거구나. 시장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 속에 있었던 거고 자본주의라는 거는 불과 산업화 이후에 한 200~3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고 정말 좋은 뜻으로 시작됐던 사회주의 혁명이 왜 70년 만에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게는 시장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했었나 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플래닝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다 운영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졌었구나.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그렇게 처음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란 테헤란의 그랜바자르가 300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삼국 유사에 관련해서 조금 뭘 읽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삼국 유사 이런 부분은 제세2와 홍익인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홍익인간은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쓰여지는 용어고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치시교역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웅이 이 배달국을 열면서
치시 교육을 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치시 교육, 그러니까 시장을 설치해서 교육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단군 때부터만 따져도 거의 한 5,000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라는 건 정말 그 인류 문명과 함께 해온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을 경제학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찌직거려요. 왜 찌직거리는 소리가 저한테만 안 들렸을까요? 예. 대학교 때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보통 그 시장 얘기를 할 때 이장표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수요 공급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 수요 공급 이거를 누가 처음에 그렸는지 아세요? 아담 스미스보다 100년 후에 활동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케임브리지 교수죠. 그러니까 알프레드 마샬이 사실은 고전 경제학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신고전학파는 또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무튼 마샬이 이제 그 처음에 그린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저렇게 곡선으로 하나의 장표에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요 공급이 만나가지고 거래 양과 가격이 결정되고 소위 이퀄리브리엄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쭉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완전 경쟁, 뭐 시장 정보는 다 오픈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가장 큰 assumption은 인간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의 그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도 이미 완전히 그 커먼 센스가 되어 있죠. 주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네. 참 이상하다. 저는 이거는 이제 기계론적 이성주의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봤는데요. 기계론이라는 거는 뭐 어떤 원인이 있으면 이 결과가 측정 가능하고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제 기계론이죠. 뭐 이성주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7세기 데카르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인간의 이성을 가장 뭐 그때는 그럴 법도 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성이라는 거에 별로 그렇게 집중을 안 했었기 때문에 중세를 지나오고 특히 그러면서 계몽주의 이후로 이제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기계론적 이성주의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계도 이제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정말 시장을 알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알프레드 마샬이 케임브리지 대학 거기 이제 취임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마샬이 인간을 오로지 함정 판단하는 이성적 존재로만 본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류 경제학이 이제 니오클래시컬 이코노믹스로 가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그 따뜻한 가슴 영역은 사실상 주류 경제학에서 배척됐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아담 스미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거는 푸주간 양조장 빵집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기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그 냉철하게 잘 본 거죠.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담 스미스에 관해서는 소위 보이지 않는 선 얘기를 하면서 아담 스미스를 많이 들이대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쓴 가장 큰 책이 두 권이죠. 도덕감정론을 먼저 썼고요.
1759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국부론을 쓰게 되는데 이 양쪽 저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신의 뜻, 신의 섭리, providence라는 귀절도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무슨 규제 같은 거 하려고 들지 마라. 내버려두면 시장이 다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시장은 절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공정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규제죠. 정부의 규제죠. 그런 점에서 규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억울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들이대면서 보이지 않는 손, 그 규제 철폐 이런 얘기만 자기를 갖다 자꾸 끌어들이니까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벌써 뭐 10년 됐네요. 그 리처드 테일러 이 양반이 이제 노벨상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거 전제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주장을 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전 참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 영역 인간의 그 부분을 무시했을 때 경제학이 다듬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걸 사실 지적을 한 거죠. 더 넓게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시장을 이렇게 기계론적 이성주의로만 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태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다윈, 생존 경쟁. 이런 뭐 생존 경쟁, 자연 선택, 돌연변이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생태계가 그 스스로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생존 경쟁뿐만 아니라 상호 부조가 반드시 같이 갈 때 생태계는 그 건강성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여러분 많이 얘기도 또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우기가 되면은 세렝게티 초원에서 동물들이 이제 그 북쪽으로 탄자니아 쪽으로 다 이동을 하잖아요. 신선한 풀을 먹으려고. 그 이동 과정에서 이제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게 평소에는 같이 안 놀던 애들이 얼룩말하고 누 애들이 이동할 때는 같이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누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대요. 얼룩말은 시력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상호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가운데 그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항상 이제 그 찬스를 보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상호 구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라강을 건너서 탄자니아 쪽으로 이제 가죠, 이 무리들이. 그래서 생태계 속에서 생존 경쟁과 상호 구조는 이건 항상 반드시 같이 있는 거구나. 자, 그럼 시장을 생태계로 본다면 그러면 시장 안에서도 무한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구조, 협조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장 그렇다 치고 이제 기업으로 가볼까요? 기업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특히 산업화 이후에.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게 저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소위 회사에 뭐 사람 좀 더 달라 그러면 TO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TO가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온 거죠.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예요. 저거 완전 기계같이 생겼잖아요. 기계 부품들, 부서 하나하나는 부품인 거예요. 필요 없으면 버리고 교체하고. 그런 기계론적 생각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이것이 또한 앞에서도 얘기했던 기계론적 이성주의의 영향이었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기계론이나 혹은 이성주의 다 중요한 거지만은 그것이 가는 한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기업을 기계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사업한다 그럴 때 이제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를 스웨덴에서는 내링슬리브라고 쓰더라고요. 제가 스톡홀름에 출장 갔을 때 실제 확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상 용어로 내링슬리브라는 걸 쓰는데 내링슬리브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nourishment for life.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거는 생명체에게 자양분을 주는 행위라는 의미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비즈니스 뭐 아무리 해석해봐야 비지 바쁜 거에 명사형 저는 그 이상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재미없잖아요, 별로. 중국에서는 BC 천년경서부터 써온 용어. 生意，生意， 예,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서 예, 이게 살리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스웨덴하고 중국에서 쓰는 용어가 어쩜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담고 있을까? 그래서 기업은 시장이라는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본능이 뭔가? 한마디로 생존과 번성이죠. 그죠?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려고 하고 또 번성하려고 하죠. 그러면 기업을 우리가 회사를 생명체로 볼 수 있다면 기업이 돈 벌고 오랫동안 성공하려고 그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네.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 다음 퀘스천은 어떻게 하면 시장 경쟁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갈 수 있을까? 소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유기론적 생태주의다. 기계론적 이성주의에 대비해서 유기론적 생태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잠깐 옆으로 세보면은 이제 테드 강의에서 사이먼 시넥이 오래전에 했던 거에 이제 요약한 건데요. 그럼 지속적인 성과 창출의 근원적인 힘이 뭐냐? 우리가 이제 노하우, 노왓 얘기, 뭘 할 건데, 무슨 사업을 할 건데, 무슨 아이템을 할 건데, 노하우시죠?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노하우죠. 그죠? 그래서 노하우를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중요시 해왔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 No why다. 이거 왜 하는데? 우리 회사 왜 있어야 돼? 다른 회사들, 경쟁사들 많잖아. 근데 구태 우리 회사가 이 시장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런 질문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o Why라는 것을 이제 저는 Purpose Driven Enterprise, 목적 중심의 기업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연결이 되더군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소위 3S라고 그래가지고 Strategy, Structure, System 이거였죠. 이제 그 1994년, 95년, 96년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매년 한 편씩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크리스 바틀렛하고 수만트라 구샬의 공저죠. 이 양반들이 3년에 걸쳐서 그 HBR에 내고 거기 핵심을 저는 이거라고 봤습니다.
3S 중요하다. 근데 그건 기본이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3P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3P라는 거는 이제 purpose, process, 그 다음에 people 얘기죠. 그래서 3S는 기본이고 그거 갖췄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3P를 분명히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P, purpose죠.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이먼 시넥이 얘기한 no why하고 와닿는 거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데, 우리가 왜 이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아닌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못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리더는 purpose,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이 회사를 하는데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urpose driven enterpris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적 중심의 기업. 실제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 기반의 경영이 중요하다. value based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시장 가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켓 밸류의 밸류가 아니고요. shared value의 value입니다. 공유 가치.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 공유 가치. 보통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사업 전략을 짜고 경영 성과를 보고 이제 그걸 피드백해서 이제 다시 개선하고, 이건 이제 싱글 룹 러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러닝 오거니제이션 쪽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더블 룹 러닝이 필요하다. 더블 룹 러닝은 멘탈 모델까지 다시 점검을 한다는 거죠. 멘탈 모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공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싱글룹 러닝은 기본이고 더블룹 러닝이 분명하다. 즉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에 맞게 지금 회사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목적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머크 잘 아시죠?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이거는 1950년에 당시에 조지 윌리엄 머크라고 미국 머크의 CEO였어요. 버지니아 의과대학에서 졸업식에서 강연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분투하면 견지하는 원칙을 한마디로 종합하고자 한다. 즉 의약품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린 돈 벌려고 제약회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들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제약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제대로 하니까 돈이 더 잘 벌리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적 중심의 기업이죠. 요거는 한 4, 5년 전에 프랑크 스탕베르크 하버캄프라는 양반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이제 신문 인터뷰를 하고 할 때 한 얘기죠. 돈이 아닌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이 머크라는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358년째 머크 가문이 지배주주입니다. 근데 이 몰크라는 회사를 이렇게 좀 들다 보니까요, 358년 동안 지배 구조를 계속 진화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패밀리 멤버가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몰크 패밀리 멤버들이. 그 중에서 12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패밀리로서 그냥 패밀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합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법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패밀리 멤버들이 이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그 합자 회사가 사업을 하는 이 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놀라운 회사입니다. 358년 동안 몰크 패밀리가 지배주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10위 안에 드는 제약회사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반들이 얼마나 이 가치,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 공유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1년 동안 함께 일했던 우리 돌아가신 구본무회장도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이 예나원장 시절에 예나원에 오셔가지고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했던 얘기 중에 기업의 존재 목적인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 비로소 좋은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참 비슷한 얘기죠. 거의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뭐 무슨 어디 기부하고 무슨 봉사 활동하고 그거는 다 지엽적인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거기에 충실하게 경영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노동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장 얘기했고, 이제 기업 얘기했고, 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이런 식으로 호모 파버라는 용어가 있죠. 일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 얘기할 때 호모 파버라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부터 노동 문제,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천착을 해왔는데, 쭉 그동안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논문 쓰고 일하고 실무하고 그러면서 생각해 점점 분명히 깨닫게 된 게, 한편으로는 휴먼 리소스다. 노동은 HR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휴먼 리소스, 자원인 거예요. 그러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뭐 전통적으로는 뭐 노동, 레이버 앤 랜드 뭐 이렇게 뭐 땅이 필요하고 뭐 건물이 필요하고 IT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리소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원천이에요. 소스예요. 창의성의 원천, 이노베이션의 원천. AI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원천은 거예요. 소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 과정에서 생산 요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이 창의성의 원천도 레이버라는 거죠. 리소스라는 차원에서는 doing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해야죠. 똑바로 해야죠. 네.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죠. doing. 그런데 소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 존재는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에서는 being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관리의 대상 분명하죠. 이 조직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생산성이잖아요.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시플린이라는 게 원칙과 규율이라는 것이 조직 안에서는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관리의 대상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영의 주체인 거죠. 노동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지시와 프로그래밍만 가지고 절대로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 효율성이고 생산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동의 역설이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음량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왼쪽을 뭐 그냥 편의상 음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이제 음이라고 이제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음량, 이 모든 에너지의 생성의 근원을 음량 사상으로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쭉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런데 양하고 음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음과 양이 분리가 되면 양은 양의 성질을 잃습니다. 음은 음의 성질을 잃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모든 것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라이프 에너지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과 양은 구분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달라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분리될 수는 없어요. 분리되면 이 다이내미즘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전 노동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산 과정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이 두 개는 달라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간혹 이제 뭐 CEO들이나 사업본부장 이런 양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바빠서 죽을 판인데 무슨 인간 얘기, 뭐 존재 얘기, 뭐 이런 얘기 지금 할 틈이 어딨냐? 그러니까 왼쪽만 보는 거죠. 참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구분되어 있으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즉 리더의 역할은 노동의 이 양측면을 항상 같이 끌어안고 가야 돼.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그냥 한쪽만 하려고 그래요. 오른쪽만 해가지고는 성과가 안 나오니까 왼쪽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산과정 요소 쪽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생산성 향상에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것을 했을 때만 저는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 요소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기능적 불평등성입니다. 생산 과정의 요소로서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 리소스 차원에서는 기능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회사 대졸 신입사원으로 1000명이 들어왔다. 옛날에 1000명이 들어왔다. 그럼 20년 후에 CEO가 1000명이 되냐? 아니잖아요. 1000명이 신입사원 같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왜 똑같이 다 CEO 못 되냐? 20년 후에. 이거는 잘못된 회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리얼리티, 현실, 조직의 현실. 그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피라미드형으로 가는 게. 그죠? 그런 점에서 기능적 불평등성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즉 능력과 성과가 사람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동시에 능력과 성과가 높건 낮건 그것과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존엄성에서는 전혀 차이를 둘 수가 없다.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존재론적 평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끼고 갈래니까 CEO들이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양과 노동의 역설이라는 부분, 존재론적 평등성과 기능적 불평등성에 대해서 리더들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건 제 버전입니다. 뭐 제너럴하게 사전에 나온 정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버전입니다. 자, 기업을 생명체라고 보고 시장을 생태계라고 봤을 때 이 기업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조직 운영 방식이 인간 존중 경영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저의 관심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있어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독일 제약회사 같이 358년이나 지금 유지되고 여전히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더라도 야, 이게 참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정말 참
소중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왜 경제학에서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요소 하나에만 차이가 있다. 딴 거는 다 똑같다 조건이. 그랬을 때 지속적 성과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저는 창의성인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면 두 경쟁자가 있을 때 창의성은 어떻게 발휘되나 생각해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위아래를 막론하고 주인 정신을 가질 때 창의성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내 거다 싶으면, 이거 내 인생이다 싶으면 저절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자연적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지시하고 명령해서 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은 주인 정신을 가졌을 때 나온다. 그럼 주인 정신이 언제 나오냐? 자기 존재감 느낄 때, 아, 나 이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내 보스가 나한테 하는 걸 보면 어떤 때 그냥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아, 근데 내가 덕분에 발전하고 있어. 나를 알아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내 보스는 터프한데, 제가 회사 같이 동료 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별명이 착한 독종이었어요. 착한 독종. 일을 하는 거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절대로 인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저래가지고 그냥 내가 성장하고 내가 승진하기를 저 사람이 바라는구나라고 신뢰를 하게 돼요. 착한 독종. 네, 재밌더라고요. 그 자기 존재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배려에서 오는 것 같아요. 진정한 배려는 내가 여기서 저 보스 밑에서 일하니까 내가 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배려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려울 때 힘들 때 뚝뚝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도 소중하죠. 중요하죠.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배려받고 있다. 조직 생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치고요. 기술력이냐, 자본력이니 모든 것들이 조직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지속적 성과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 존중 경영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꼭 무슨 도덕적 당위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인간 존중 경영은 도덕적 당위가 아니에요. 저 그쪽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실사구시적인 현실 원리라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만 하면은 회사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물론 말씀드렸지만 좀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리더 입장에서는. 근데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실패했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예, 그거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간 존중 경영이라는 것을 도덕적 당위 관점에서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특히 리더십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건 실사구시적인 현실 원리다. 하기만 하면 힘들긴 한데 하기만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회사 잘 된다. 나도 잘 된다. 그런데 인간 존중 경영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인간 존중 경영 이거는 뭐 거의 일반 명사잖아요. 그런데 각 조직이 그게 정말로 살아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려면 고유 명사여야 하잖아요. 남들이 없는, 남들은 모르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나의 고유 명사여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냐? 일반 명사는 실천을 통해서 고유 명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간 존중 경영입니다. 시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과가 있더라고요. 기적의 사고라고 그러는데
농약, 화학 비료 전혀 안 치고 완전 자연농, 이제 유기농 수준이 아니고요, 자연농. 근데 자연농이 제일 어려운 게 사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힘들대요. 이거를 실제로 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잠깐 볼까요? 일본은 한 3분 정도. 만든 사과에 열광하고 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이 농부의 사과는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로 불리고 있다. 열일 제쳐두고 사과의 맛이 가장 먼저 궁금하다. 기적의 맛은 어떨까? 많이 달라요. 완전히 숙성이 되니까 맛이 참 좋습니다. 이곳의 사과나무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 この黒星病、このリンゴが治しているのお気づきですか？これ病気の 골치 아픈 병이 돌아도 나무가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하니 농약을 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 今まで私のような栽培は不可能と言われてきました。私は土が力を出しやすいようにしたからです。 해답은 나무가 아니라 흙에 있다. 흙의 질에 같은 농부도 감탄한다. 아니 난 놀랐네요.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손으로 들어간다고요, 손으로. 손으로. 보통 과수원 땅보다 훨씬 부드럽고 좋은 향까지 난다. 기무라의 땅은 깊은 곳까지 진한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물이 깊은 곳까지 풍부하다는 의미다. 기무라의 땅에선 나무가 깊고 넓게 뿌리를 뻗어 비료 없이도 충분한 영양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흙을 만들어낸 걸까? 기무라의 과수원은 풀이 무릎까지 올라온다. 게으른 농부라 흉볼 일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게 비결이란다. 山の姿を再現しました。山の木たちは肥料も農薬も使わないんですよ。 기무라의 과수원엔 땅을 기름지게 하는 잡초가 자란다. こんな感じです。 하지만 이렇게 만들기까지 그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자연 재배가 가장 힘든 작물이 사과다. 무모한 도전의 결과는 뻔했다. 벌레가 들끓었다. 잎부터 병들기 시작해서 나무 전체가 말라 죽어가기도 했다. 바보 소리가 쏟아졌다. 끼니도 잊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포기하진 않았다. 가혹한 시련에 자살하려고 오른 산에서 갑자기 답을 찾았다.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풀의 역할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私もこの栽培やるとき、かつて一般の農家の人のように丁寧に草を刈ってきたんですよ。 철저하게 자연의 생태를 재현하자 좋은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째 되던 해 드디어 사과꽃이 피었다. 드디어 사과도 열렸다. 마을의 바보가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リンゴはリンゴの木が作る、実らす。お米は稲が実らす。じゃあ人に何もできないんですよ。自分の体に米一粒、リンゴ一個すら実らす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ですから私はリンゴの木に対してのお手伝いさんなんだ。 저는 좀 특히 그 뿌리, 흙 뿌리,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 나무는 뿌리잖아요. 그 흙 속에. 인간은 여기 신경망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좋은 흙에 퍼져서 거기서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사과를 맺듯이 인간도 여기가 잘 뭐에서부턴가 뭐 어떤 소스에서 이거를 잘 받아 가지고 인간도 뭔가 멋진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참 중요한 게, 제가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느냐. 그래서 저는 문화적인, 그러니까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조직 문화,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데 가장 근원적인 영양소의 소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차별적 경쟁 우위라 그럴 때 이제 뭐 차별성, 독창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저거를 가능케 하는 거는 8, 90% 밑에 물 밑에서 잠겨 있는 저 아랫부분, 그죠? 저는 저게 혹시 깨어 있는 자기 인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깨어 있는 자기 인식에 기반한 타인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존재 방식, 그런 것들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차별성, 독창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현실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유, purpose. 눈에 안 보이잖아요. 존재 이유가 눈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거죠. 우리의 신경망이 어디에 닿아 있고 거기서 어떤 자양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나의 소명은 뭔가? 내가 이 조직에서 나의 소명은 뭐지?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여기에 대한 깨어있는 자기인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리더는 더욱 인간다워지는 거 아닐까.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우리가 AI같이 똑똑해지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허망한 일이고, 더욱더 인간다움, 깨어있는 자기인식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오늘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실 텐데 저는 AI에 대해서 워낙 무식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정도로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